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똘똘한 자산관리 비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이고요. 무더웠던 지난 8월에 지하철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장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어서 2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막상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분노 유발자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에서는요. 들쭉날쭉한 수입 때문에 돈 관리가 어렵다는 프리랜서 부부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1,100억 원대 예산을 들여 만든 이 종로구 세운상가의 공중보행로가 철거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서울시에 따르면요, 서울시는 이 삼풍상가 호텔 PJ 구간의 공중보행로를 철거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철거된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요, 세운상가 또 이 삼풍상가 등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7개의 상가의 3층을 연결한 보행로입니다. 예산 1,109억 원을 들여서 2022년도에 개통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2006년에 낡은 세운상가를 허물고 이 복합 개발 계획을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 취임 뒤에 상가 재생 목적으로 공중보행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고요. 감사원 역시나 지난 8월 1,109억 원을 들이고도 당초의 사업 목적인 보행량 증대를 통한 이 세운상가 재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철거는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 이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보행로의 전체 구간이 약 1km에 달합니다. 그 구간 중에 삼풍상가에서 호텔 PJ 사이 보행교 250m가 우선 철거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750m 구간의 경우에는 보행로가 이 상가 건물에 조성되어 있어서 바로 철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세운상가를 허물 때 함께 철거할 계획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네, 지난해였죠. 서울시는 이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해서 30층에서 40층 높이의 새 도심을 조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이 관련 이 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요. 세운상가 외에 주변 상가들이 철거된 자리에는 광화문 광장 3배 크기의 녹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녹지, 공원 주변으로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또 이 을지로 일대 도심공원 하부에는 1,2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극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도심의 모습이 또 한번 달라지는 건데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공중보행로라는 게 1,100 얼마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건데 그게 쓸모없이 돼가지고 지금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미래를 좀 내다보고 하면 안 되나? 이거 예산이 얼마나 지금 우리 세금이 들었습니까? 이거 철거할 때 돈 또 드는 거 아닙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거 들으면.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서울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땅이 꺼지는 이 싱크홀 현상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싱크홀을 의심할 수 있는 전조 현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모두가 놀랐잖아요. 그 연희동에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에도 싱크홀이 여러 개 발생했다고요? 네,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요, 지난
지난 주말 이 종로 5가역에서 종로 3가역 방향 편도 3차선 도로에 이 가로 40cm, 세로 40cm, 깊이가 무려 1.5m에 달하는 싱크홀이 발생했고요. 같은 날 정오경에는 강남구 9호선 언주역 사거리 인근에서 도로가 침하됐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연희동 성산로에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관련 사고가 재차 나타난 것입니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이 땅 속에 균열대를 채우던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도심 속 싱크홀의 경우에는 이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면서 유실이 생기거나 또 공사 중에 상하수도 손상에 따른 누수에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나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 이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비로 인해서 지하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고요. 또 빗물이 내려가는 하수관이 낡아서 누수량이 많아지면 이 싱크홀 발생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 온난화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지하수가 더 많이 움직여서 이 싱크홀의 발생 확률을 높이게 되고요. 또 이 무더위에 의한 가뭄으로 지하수가 내려가 버릴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집암 함몰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기후온난화가 이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전조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전조 현상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도로가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도로의 일부가 깨지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물이 솟아나는 현상을 보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 비가 오질 않았는데 도로가 젖어 있다. 이것도 싱크홀의 하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나 전봇대 등 도로 위의 시설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싱크홀의 전조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연희동 싱크홀 역시나 발생 전에 이 도로가 부풀어 올라서 지나가던 차들이 울퉁불퉁한 도로를 덜컹이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싱크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지표 투과 레이더를 땅속을 수시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싱크홀 무서워서 안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럼요. 이거 네.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고 안 나도록 네.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우, 겁나요. 예,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올해 들어서요,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7월까지 무려 10,0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작년 동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특히나 중국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1일입니다. 법원 이 등기정보광장 관련 정보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7월 국내에서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1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5%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수인에서 이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0.9%에서 올해 1월부터 7월 0.97%로 높아졌는데요.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의 비중은 2010년에는 0.2%에 불과했지만 여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내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입을 올리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 늘었다고요? 네, 이 법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월부터 7월 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가요, 1,195건으로 그 비중을 볼 경우에 지난해 1월부터 7월 0.59%에서 올해는 0.61%로 커졌습니다. 아울러 이 외국인 집주인이 세를 놓는 임대차 계약은요, 경기 지역이나 인천 지역보다는 서울 지역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집 살 때하고 우리가 집 살 때하고 적용되는 게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도 우리 규제가 많은데 저쪽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요. 그럼 누가 이기죠? 이거 따져볼 일이 많습니다, 이거 여러모로. 네, 예. 맞습니다. 야, 마지막 이슈입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LH 공공임대주택 공지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지문 내용 중에요, 돈 없고 집 없는 거지다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일부 주민이 흡연 후에 이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은 일이 반복되자 자치회장이 경고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치회장이요,
솔직히 나는 돈 없고 집 없는 거지다. 그래서 나라의 도움으로 이곳으로 왔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담배꽁초를 이렇게 아무 데나 버리면 청소 용역이 담배를 치워야 되고 그 용역비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좀 피우더라도 제발 아파트 단지 내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집 한 채 없어 이곳에 온 거지라면 거지답게 조금의 돈을 절약하고 아끼며 사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 거지가 이기적이면 쪽팔리는 것이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 반응은요. 심한 듯해도 말을 안 들으니 잘했네. 얼마나 버렸으면 이런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반면에 아무리 그래도 검소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지라고 비아냥거릴 필요가 있었냐. 또 아이들도 있을 텐데 거지라는 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다라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산책할 때 진짜 그 시원한 바람 불어서 네. 좋았는데 그동안은 조금만 걸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이러니까 바깥 활동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도 네. 못한 것 같은데요. 날이 좀 더 풀리면 제대로 된 뭔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요맘때 되면 이제 어디 나들이 좀 가야지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계획 세울 때 도움이 좀 되도록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인천광역시로 가겠습니다. 문화 예술의 도시 인천이 더 핫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들이랑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인천 선선 플랫폼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삼박자를 모두 갖춘 인천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인천을 즐기는 그 첫 번째 방법, 바로 상상 플랫폼이라는 곳인데요. 저 지금 역에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은 것 같거든요. 접근성 진짜 최고. 지난 7월 정식 개관된 상상 플랫폼. 1970년대 인천 내항에 건립된 낡은 곡물 창고였는데요. 리모델링을 거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여기가 곡물 창고였대요. 믿기시나요? 이 상상 플랫폼 건물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벽과 기둥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존 곡물 창고의 지붕과 기둥 같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했다고 하네요. 와, 진짜 크죠? 상상 플랫폼에선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 볼 법한 작품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진짜 파리 가서 모나리자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멀리서밖에 못 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훨씬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관광객을 겨냥한 스페셜 전시관에는 역대 NBA 선수들의 소장품까지.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농구화도 있고 막 실착 유니폼도 있고 해서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놀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저거 아, 이거 사진 찍었어요? 네. 너무 귀엽다. 여기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농구화를 만들어준대요. 전시관 곳곳 다양한 체험들도 가능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해외 관광객들이 오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시민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지금 14만 명에서 한 15만 명 정도 상상 플랫폼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까지 풍성한 상상 플랫폼. 내부 카페는 구역별 컨셉을 달리해 차별점을 뒀다네요. 상상 플랫폼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엄청 넓어서 애들이랑 오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상상 플랫폼 들려서 그 관람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 대양장거리가 되게 예뻐요 밤에 가면. 그래서 그쪽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시도 앞쪽으로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사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이번 9월에는 인천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팝업 스토어가 열릴 예정입니다. 인천 여행 두 번째 코스. 도보로 7분만 걸으면 인천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기차 여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월미바다 열차를 타러 왔는데요. 월미바다 열차는 인천 월미도를 순환하는 국내 최장 도시명 관광 모노레일이라고 합니다. 총 4개 역 중 어느 역에서나 탑승 가능한데요.
힐링 열차라고도 불린대요. 총 30분 넘게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가는 동안 월미바다 열차 8경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합니다. 월미 바다 열차는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라는데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여행지기도 합니다. 총 6.1km를 평균 시속 9km로 달리며 서해바다부터 인천대교, 인천 내항의 풍경을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시선을 잡아끄는 이것. 100일간 작업을 해서 벽화가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4일로 벽화라는 건데요.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초대형 야외 벽화라고 합니다. 빨리 열심히 보세요. 8경 중 제1경. 책장에 여러 권의 책이 꽂혀 있는 듯한 4일로 벽화는요. 과거 호주, 미국 등지에 수입한 밀을 저장했던 4일로라는 곡물 창고인데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젠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정말 멋지죠? 와, 근데 확실히 열차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인천을 좀 더 구석구석 알차게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네요. 진짜 최고. 아빠랑 놀러 왔나 봐요. 네, 열차 타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오늘 또 시야도 괜찮고 해가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생각보다 오래오래 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내해 주시는 대사님 말 듣고 지나가 보니까는 그래도 새로운 역사를 알고 몰랐던 내용들을 알고 하니까 듣는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월미 바다 열차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 200점 아니고? 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와, 고한 점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코스로 이동해 볼까요? 인천하면 빠질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차이나타운입니다. 찾아보니까 여기 길거리 음식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속의 작은 중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다양한 먹거리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발길 사로잡는 메뉴는 화덕에 노릇하게 구운 화덕 만두랍니다. 쫀득하고 바삭한 만두피 안엔 육즙이 가득, 고기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요. 기다린 보람 있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육즙이 진짜 미쳤다, 그죠? 장난이 아니네요. 혹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차이나타운만 보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 소월동 동화마을에 오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서 저랑 같이 인생샷 남겨요. 이곳의 벽화 및 조형물은 모두 동화를 기반에 만들어졌는데요. 아기자기한 마을은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랍니다.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인천 여행 어떠셨나요? 이번 주말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고민 말고 바로 인천으로 오세요. 다채로운 매력을 품은 도시, 지금까지 인천이었습니다. 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9일 새벽입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역 지하철 선로 공사를 하다가 선로 점검을 하다가 이 정비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직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건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하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숨진 사고가 올해 서울에서만 4번째라고 하는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일터에서 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업자나 또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은 됐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제 판단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더라도 형량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법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같은 사고에 대해
것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법 시행 이후에 한국철도공사에만 벌써 5번째라고 하던데요. 네, 5번째 사망 사고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2년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는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일터에서 숨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로역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 8월 9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 작업자 3명이 전동차 위에 있는 작업대가 달린 이 장비 차량을 탄 채로 고압 선로를 정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옆 선로에서 이 선로 점검 차량이 달려왔고요. 작업자들이 이 선로 점검 차량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30대 A씨와 B씨는 사망했고요. 50대 C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업자 3명이 작업대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 선로에서 점검 차량이 지나갔다. 직원 중에 다른 차량이 지나가게 이렇게 차단을 하든가 네. 아니면 지금 차가 지나가니까 내려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해라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통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 선로에서 작업 중인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로 점검 차량이 그대로 출발했고요. 출발한 지 7분 만에 이러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그 녹취록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이 새벽 2시 9분쯤 선로 점검차가 구로역 방향으로 발차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금천구청역에서 발차가 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7분 뒤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모터카와 선로 점검차는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선로 점검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구로역 쪽으로 가도 되는지 문의를 했었는데요. 이미 모터카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발차가 가능하다고 한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작업하는 걸 모르고 출발 승인을 가도 된다 이러고 승인을 해준 거고. 네. 근데 만약에 뒤늦게 알았으면은 그 모터카에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차량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빠져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네요. 그러니까요. 이 충돌 차량 간에 사전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당시에 이 모터카의 작업 계획서를 좀 살펴보면 인접 선로에 이런 작업차가 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라는 주의사항이나 그런 규정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작업 중에 지나가는 차량을 충돌 가능성을 좀 명시하고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사전에 이 작업 지시서를 통해서 충분히 안내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 작업 중에는 결국에 철도 노조에서는 결국엔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작업 중에는 인접선에서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사고 영상조차 없다고 하는데요. 그 사고를 낸 선로 점검차 감시 카메라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뭐 작동하지 않았나 봐요? 이 선로 점검차에는요. 블랙박스가 무려 2가지 종류의 블랙박스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로 점검용이 있고요. 하나는 주행 촬영용 이 2가지 종류의 블랙박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직전 5일치 영상 데이터가 불규칙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선로 점검차는 대전에서 출발해서 이 금천구청역까지 선로를 점검하면서 왔는데 이때 이 선로 점검용 이 블랙박스가 켜져 있었지만 구로역까지는 일반 열차 모드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점검용 블랙박스는 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주행 촬영용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켜져 있었지만 녹화가 됐다 안 됐다 하는 바람에 이 사고 당시 영상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건데 블랙박스 녹화가 안 되고 있었다. 이것도 뭐 점검이 좀 미비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네. 문제네. 맞습니다. 근데 두 대가 충돌했는데 거기 둘 다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아까 선로 점검용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2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완벽하게 촬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업을 했던 모터카에도 다친 사람 일부만 찍혔을 뿐이고 이 숨진 직원들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구로역 CCTV에도 사고 장면이 찍히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구체적 상황을 볼 수 있는 이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건의 진상을 좀 파악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대로라면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 사망한 A씨 유가족에 따르면 사고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가족들에게 이 사고 소식을 알렸다 그래요? 네, 유족들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셨을까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이 유족이 이제 해당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게 회사 측의 연락도, 경찰의 연락도 아니라 회사 동료의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합니다. 유족에 의하면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6년 전에 코레일에 입사했는데요. 공기업에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합격했다고 하고요. 회사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굉장히 성실히 다녔다고 합니다. 사고 전날 저녁까지 이 30대 A씨 같은 경우에 가족들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날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처참히 살해되고 처참히 이렇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코레일 좋은 직장이죠. 네. 거기 다니면서 본인이 원하는 공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잘 다녔고 네. 부모님은 얼마나 또 뿌듯하고 그러셨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족들 마음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숨진 2사람의 장례식장을 방문한 이 코레일 사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눈에 일이 보이면 그걸 막 덤벼들여서 하라고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유가족 앞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탓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 측 입장에서는 사작이 마치 이러한 사고가 근로했던 근로자의 책임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말처럼 들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장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CCTV도 없고 뭐 블랙박스 녹화된 장면도 없고 너무 답답한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이게 실제로 A 씨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발인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이게 밝혀져야 되겠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이 고용노동부에서는요, 이 주변 선로에 이 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 이하의 이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병과되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코레일 사업장의 사망 사고 벌써 5번째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서 이번만큼은 책임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서 엄벌에 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줬던 사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8년 전 구의역 사고였죠.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인 19살 김군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김군의 유품 중에서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이 발견이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한 거예요. 그 스크린도어 수리 직원으로 일했어요. 19살 청년이었고요. 밥도 먹을 새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고 2인 1조의 작업 원칙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스크린도어 정비 매뉴얼을 좀 보시면요. 2인 1조로 정비 작업을 해야 하고요. 또 영무원이 이를 통제해야 함에도 당시에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정비 작업 전에 서울 메트로 운영실에 보고하라는 매뉴얼과 이 정비 전 스크린도어에 작업 표지판을 붙이라는 매뉴얼 역시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도어 정비는 승강장 쪽에서만 해야 되고 이 선로 쪽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킨 뒤에 가능하다라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당시 김군은 이 전동차 운행 중에 선로 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 시작 3분 만에 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겨우 19살에 불과한 용역업체 직원이 혼자 져야 했었는데 왜 현장에 혼자 나가게 됐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9세 피해자가 왜 당시에 홀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뒤늦게 판결문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에 상황 근무를 맡았던 용역업체 직원 신모 씨가 무단으로 이 자리를 이탈해서 원래 김 군과 2인 1조였던 다른 직원이 이 신 씨를 대신해서 상황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결국 이 19세 김 군 혼자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신 씨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김 군과 나는 같이 가서 2인 1조로 작업을 했을 것이다 라면서 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당시의 근무 인원 자체가 6명이어서 2인 1조로 출동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크린도어 관련 사망 사고가 3번째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고가 있었고 두 번째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뭔가 달라졌다면 세 번째 사고 막을 수 있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관련 사고가 서울 지하철 일부 노선에서 일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통합됐지만 당시에는 이 서울교통공사가 1호선에서 4호선까지를 운행하던 서울 메트로랑 이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행하던 도시철도공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서울 메트로에서 운행하는 노선에서만 이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가 여러 차례 났는데요. 이 당시에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린도어 관련 작업을 자신들이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외주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 차이점이 분명한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2인 1조의 작업 원칙을 무시하고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탓에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고 이후에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현장에선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군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일대에서 안전할 권리 이래서 이슈가 되면서 숱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했어요. 뭐 하여간 한번 이런 사망 사고 일어나고 이러면 막 시끌시끌하죠. 네. 근데 지금 보세요. 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끝나고 막 이런 게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9년 8월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 C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요. 또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메트로의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선고 결과 벌금 1,000만 원에 그쳤고 네.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 군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 중에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 전에 사망 사고가 2차례 더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그때 책임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지 않은 건가요? 정말 화가 나지만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센서를 점검하다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겨우 벌금 2천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원청인 서울 메트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심지어 2013년도에 이 성수역에서 이 스크린도어 장애물 감지 센서를 점검하다 열차에 치여서 숨지게 된 이 직원 심 씨와 관련된 책임자들은요, 법의 심판조차 받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이 서울 메트로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라면서 의견을 냈고요. 결국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채로 단순 사고사로 내사 종결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게 참 답답합니다. 앞서 있었던 그 두 번의 사고 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줬다면 이렇게 김군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돼요. 똑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여론도 반복됩니다. 네. 와글와글 그때만 하다가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또 잠잠해지고 그렇죠. 또 다른 사고가 나면 그쪽으로 몰려가서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또 사고 납니다. 2022년 10월 15일인데 한 제빵 공장에서 23살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 사고 당시 피해자는 20kg 가량의 소스통을 들어서 올려 붓는 그 과정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기계에 빨려 들어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는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12시간 밤샘 야간 근무를 하던 중 혼자서 소스를 나르다 소스 교반기, 즉 배합기에 몸이 끼인 채로 동료들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옆에 다른 동료가 있었더라면 정지 스위치를 누르든지 해가지고 사고를 미리 막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도 근무 매뉴얼이 2인 1조로 일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동료 직원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옆에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우고 없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지만 사실은 기계를 만지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인원들은 재료를 나르거나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이 기계 앞을 2명이 지킬 수 있도록 3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고 정말 더 화가 나는 부분은요. 회사의 대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당일 저녁 사고 현장을 흰 천으로 덮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작업을 계속 지속하게 했다는데요. 이건 정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와. 그런 결정일 뿐더러 저는 엽기적이다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가 사망한 현장에서 어떻게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좀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완전 이건 뭐 우리말로 공감 능력 제로 빵이라고 그렇죠. 좀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사망한 직원 장례식장에 답례품으로 빵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빵을 만들다가 내 딸이 이런 참변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빵을 답례품으로 받은 유족들 마음은 어땠을까? 유족들을 2번 죽이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유족들은요. 그 빵을 만들다가 내 자식이 사고가 나서 그렇게 죽게 됐는데 그 회사 제품을 떡하니 갖다 놓고 말도 안 된다라면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도 일었고요. 또 해당 회사 제품에 대한 보이콧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도 당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황당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결국 이 S회사의 회장이 사고 6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금 그 기자회견 영상을 통해 보셨죠. 분명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만이면 너무 바로인데 어떤 사고였죠? 그 끼임 사고가 난 다른 계열사의 공장에서 노동자의 손가락이 끼어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빵 상자를 자동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는데 당시에 이 불량품을 빼어내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우측 검지 1cm 정도가 절단돼서 봉합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왜 S사 계열 공장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나 뭔가 안전의무 소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로부터 10개월 뒤에 또 한 번의 참담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23살 그 노동자가 숨진 지 10달 만에 이번에는 다른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이 반죽기에 끼어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예,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로 왔어요. 심정지였고요. 병원 도착한 거는 13시 12분. 네, 당시 인터뷰 영상을 좀 들으셨는데요. 해당 직원은 그 호흡이 돌아와 1차 수술을 마쳤지만 이날 오후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 고인과 그 동료는요, 이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이 리프트 기계로 들어 올려서 다른 반죽통에 옮기는 그런 공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계 작동을 잠시 정지를 시키고 반죽통 노즐 부분이 잘 되어 있나 이를 살피던 고인을 보지 못한 동료가 기계를 다시 작동시키면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찰은요, 기계 작동 버튼을 누른 동료를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했고요. 또 이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철저히 들여다봤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중대한 이런 그 사망 사고 일어나고 이랬어요. S기업인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처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서 이 23살의 여성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관련 계열사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다만 이 기업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불구속 기소된 계열사 대표는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50대 근로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인데요.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례를 봤을 때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데요. 누리꾼 의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면 뭐하냐, 제대로 처벌받는 인간이 없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재발방지 대책도 없고 그냥 각자 도생이라니깐.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그게 어렵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경남 함안에 있는 H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60대 노동자가 리모컨으로 1.2톤 무게의 철판을 들어 올리다가 노후된 벨트가 끊어져서 사고가 난 겁니다.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 계획서도 없이 이 낡고 해진 섬유벨트를 계속해서 작업에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대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서 징역 1년의 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 이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도 정말 끔찍한 사고였죠. 네. 근데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게 모두 12건인데 그중에서 11건이 집행유예예요. 그리고 실형받은 게 이게 처음인데 실행의 이유가 뭐죠? 네, 재판부에서는요, 이 H제강에서 이러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이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그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3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재범을 한 그런 케이스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1년 전에도 이 사업장 사망사고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안전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대표를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혐의가 기재된 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요. 또 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해서 또 피해를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라는 점에서 좀 많은 시사점이 있는 그런 판결 같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좀 강한 처벌 의지를 좀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대로 벌을 받게 되어야 다른 기업들도 좀 의무감을 갖고 좀 경각심을 갖고 안전 의무를 다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달라지는 모습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그 후에 책임을 진다는 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또 대형 참사가 있었죠. 리튬 전지 화재로 네. 23명이 사망한, 기억하실 겁니다. 리튬 전지 공장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구속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네, 확실히 법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법원은요, 이 대표가 숙련되지 못한 파견 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 책임자로서 지켜야 되는 안전 의무를 좀 소홀히 했다. 그 결과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판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2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2개의 케이스 중에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11개고 실형을 받은 것이 1개밖에 없다라는 게, 그렇다면 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중처벌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만이 사측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의무를 더 철저히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일, 이제는 정말 뉴스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4분이 됐습니다. 자, 이제 돈 얘기 좀 하죠. 머니 뭐니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만나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앞서 예고를 살짝 해드렸죠. 오늘의 고민은요. 프리랜서 부부 돈 관리가 어렵습니다.라는 사연입니다. 프리랜서 부부. 일단 돈이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고정 네. 월급이 아니고 어떤 땐 많이 벌고 어떨 땐 못 벌고 적게 벌고, 막 이렇게 네. 된다는 건데. 자, 김현우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제 일기장이 또 왔습니다. 이게 프리랜서, 제 얘기는 아닌데 제가 프리랜서라서 정말 뜨끔뜨끔했거든요. 근데 프리랜서 마음을 좀 아는 입장에서 이제 돈 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거. 오늘 이 사연자분과 저는 거의 동반자가 아닌가. 아, 그렇죠. 실제로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분들 뭐 매달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음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 확실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쑥날쑥하게 들어오다 보면 돈 관리가 당연히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매달 따박따박 일정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는 다른 이 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것도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니 인선 씨 저번에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다. 예. 뭐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잘 모으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이게 한 3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행사가 없는 뭐 비성수기는 저희 볼 때라고. 그렇죠. 네. 성수기 또 행사 많으면 또 많이 벌고 거의 10배, 5배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10배까지요? 예, 그럴 때 보면은 많이 벌 때는 또 많이 써야 되는 건가? 또 그러면 또 적게 벌 때 또 적게 버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고. 그렇죠. 또 경주사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네, 이게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단점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벌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가 얼마 벌지라고 했을 때 많이 벌었던 때를 주로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예, 1,000만 원 벌었을 때 자기의 본인 실제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200 벌 때는 기억을 아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고 나서 나 많이 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또 특히나 국민연금, 건보료 이런 것들이 뭐 회사에서 반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또 다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세금도 본인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는 아무리 못해도 한 20-30%는 더 벌어야 비슷한 수준. 그런데 거기에 고용의 불안정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게 돈 관리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같은 이유로 우리가 노후 대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네. 것도 없는 거고 어떤 때는 지금 뭐 신인선 씨도 얘기했지만 벌 때는 막 한 10배까지 버는데 맞아. 못 벌 때는 정말 우리가 그냥 얘기로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생활비가 어떤 때 벅찰 때도 있고 그렇죠? 들쑥날쑥해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이런 부분에 있어 관리가 좀 어려워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꽁트 먼저 보시죠. 안녕하세요. 30대 프리랜서 부부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직업 특수상 수입이 들쑥날쑥하지요. 코로나19가 휩쓸고 갔을 때 몇 달 동안 수입이 빵인 적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게나마 연기 학원 차리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기야, 이번 달 그 수강생 2명이나 늘었다. 이제 우리 좀 잘 풀리려나 봐. 여행 가자, 여행. 연기자가 혀가 좀 짧아졌는데. 여보, 우리 일희일비 하지 말자.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우리 없잖아. 인생에 어떤 역경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아니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아니 너무 그렇게 돈돈거리면 오던 돈도 도망간대. 뭐 돈돈 거리는 거 뭐. 뭐 돈이 그런다고 모이냐. 뭐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처럼 모아야지. 좀 자중해라, 자중해. 근데 뭐 몇 년 전 생각 안 나 그거? 아유 알아. 우리 그 손가락 빨았잖아. 아니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냥 앞으로도 나는 그냥 충성할 거야. 충성. 잠깐만, 야, 전화 왔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감독님. 예? 알겠습니다. 예. 왜 그래? 무슨 전화야? 지난번에 오디션 봤던 거 있잖아. 업체 측 사정으로 취소됐대. 내가 몇 년 동안 준비한 뮤지컬인데. 아니 다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번 달 수입도 반토막 나게 생겼네. 여행은 무슨 그 학원 전단지나 돌리고 올게. 잘 가. 20대 때는 화려한 무대 위의 삶과 자유로운 직업을 택해서 좋았었는데 이제는 고정적인 수입의 직장인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좀 막연한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돈 관리를 다 해주셔서 재테크에 대해는 하나도 모르는데 대체 돈은 어떻게 모을까요?
두 분이 대학로에서 연극하다 만났다는 거 보니까 연극을 하시거나 아니면 뮤지컬 공연을 그쵸, 하는 예술 분들인 쪽. 것 같은데 이게 잘 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공연 취소되고 야 이러면은 정말 곤란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경험상 대학로에서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다음 날 공연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약이 두세 분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공연이 취소요? 당일 취소됩니다. 아, 아침 오전에.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때 또 회당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그런 여행 계획을 또 돈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짰잖아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일은 또 되고 어떤 일은 안 되고. 이 프리랜서가 당일날 취소되는 그런 거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연 들으면서 좀 놀랐던 게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결혼했잖아요.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아무래도 경제적 독립을 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돈 관리를 따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유, 네가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엄마가 맡아서 관리를 해줄게, 나중에 줄게. 물론 이걸 가져가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머님이 이 돈 관리를 쭉 해보시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연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적부터 그냥 부모님이 계속 돈 관리를 해주셨고 또 직장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부모님이 계속적으로 돈 관리를 양가 쪽에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이거 엄마 친구한테 보험 들고 나도 모르게 어우. 보험에 하나 들어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맡기면 네. 무서운데? 근데 진짜 어려서부터 요즘에 용돈 받아 예전에는 이제 현찰 돈을 줬잖아요. 네. 뭐 일주일에 얼마 또는 한 달에 얼마. 근데 요즘에 카드를 쓰다 보니까 카드를 그냥 주고 네가 알아서 써 하기가 참 애매한.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른이 돼서도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부모님들이 나서서 해주는 집이 아까 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돈이 적을 때, 그러니까 용돈 관리 조그만 돈 가지고도 내가 허투루 써봤는데 그 상실감도 느껴보고 아껴 썼을 때 그 충족감 이런 것들도 느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30대 넘고 이분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 적도 많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돈 관리를 해주시는 거 이렇게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겁니다. 이제 20대 돼가지고 운전면허 땄어요. 자녀들 운전하는 게 불안해서 엄마 아빠가 운전해줄게. 그리고 평생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무적인 의사결정할 때 참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프리랜서라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치가 않은데 많이 버는 달은 통제력이 없으니까 많이 쓰게 되고 없는 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손가락 빨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에 맞춰서 저축하고 지출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줄거나 끊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안정적인 이 소득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직장인들처럼 훨씬 큰 규모에 맞춰서 비상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프리랜서 부부의 이 자산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산 상황입니다. 보시면 주택이 두 채예요. 부모님이 재개발에 대비해서 구입해 주신 3억 5천만 원 가량의 빌라가 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2억 5천만 원 빌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출 없이 부모님께서 얻어주신 거고요. 수입은 뭐 많으면 월 1,000만 원, 평균을 내보면 월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산 상황을 좀 보시면요. 자산 2억 8,850만 원. 그중에서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빼면 나머지 자산은 3,850만 원입니다. 코인에 500만 원, 적금 1,200만 원, 미국 주식 1,000만 원, ISA 100만 원, 연금저축 150만 원, 청약 900만 원. 야, 이거 뭐 할 건 다 하고 있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고 했는데 뭘 많이 하시네요. 코인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시고 뭐죠? 야. 아니 그리고 지금 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게 대출이 없어요 지금. 네네. 대출 없이 자기 돈인 건데. 아니 저는 지금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부모님이 이제 재개발 예정인 곳에 빌라도 사주셨단 말이죠. 본인 집 아니에요 이게. 든든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괜찮은데요? 자산상으로만 보면 불안하지가 않은데요, 소장님? 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저축이 사실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 미국 주식 뭐 별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돈이 생기면 그 여유 자금 가지고 주식이나 코인에 조금 집어넣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저축을 못하고 이 금융자산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코인, 미국 뭐 이런 곳 같이 고위험 자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소득이 있다 보니까 이거 투자 수익으로 어떻게 좀 메꿔볼까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득이 불규칙해서 유동성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고위험 자산의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자산의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이라는 겁니다. 이 속된 말로
말로 깔고 앉아 있는 돈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건데 만약에 뭐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가지고 충당을 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했다면은 자산을 훨씬 더 뭐 불릴 수 있는 종잣돈도 될 수도 있는 거였죠.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게 이제 재개발에 대비해서 3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부모님께서 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사실 유주택자입니다. 그럼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이 이자가 낮은 정책 대출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뭐 어딘선가 또 대출을 받아서 이걸 활용하기도 애매한 거고요. 애초에 이제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좀 잘못 꼬인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과연 주거비를 아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자식의 수입이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부모가 좀 관리를 해주는 거 뭐 부모된 심정으로는 뭐 이해가 가긴 가요. 근데 이게 무주택 자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어졌네요. 그걸 빌라를 사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사주신 빌라 지금 재개발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사주신 건데 한 20년 걸릴 텐데. 이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20년 후에 재개발이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분담금 내고 새 아파트 분양받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건강한 부모님께서 아이고 한 번 뭐 두세 번은 어렵지 않을까요? 한 번이 어렵지 뭐 두세 번 쉽잖아요. 이선 씨 너무하네. 좋아주시는데. 네. 근데 여기 아까 그 꽁트에서 보니까 그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충성. 네, 충성하겠다고. 네. 근데 부모님이 평생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돌아가시면 다 어떡할 거냐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재개발 예정인 그 빌라도 사주시고 전셋집도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이렇게 들쭉날쭉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 막 할 거 다 하면서 큰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비빌 언덕이 돼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유 힘든 일 있으면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심지어 이 부부들 이제 시간이 나면 취미가 여행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평소에도 이 자식 부부 여행 간다고 하면 조금씩 이제 용돈이라고 해가지고 좀 주셨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목마른 자식을 우물가에 데려다 줬어야지 사실 목마를 때마다 물을 이제 떠먹여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에 대해서 좀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야, 이거 도와주시고 좋은 소리 못 들으시고 돈에 무지한 자식은 부모 탓이다. 뭐 이렇게 몫을 박는 겁니까?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손을 좀 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또 잘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금융 상품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규제도 복잡해졌고 뭐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도 그거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고 또 어떤 재무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그때 엄마 이거 어떻게 아빠 이거 어떻게 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부모님이 평생 같이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부부 같은 경우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요. 어지간히 살면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내가 재벌이면 괜찮아. 얘 끝까지 케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 그 돈을 잘 관리를 해주시다가 넘겨줬다. 사실은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과정을 증여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1억 드렸다가 그 1억을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제로 이게 아니라 부모님께 드릴 때 증여 1억, 그다음에 부모님이 자녀한테 줄 때 증여 1억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이게 나중에 특히나 뭐 집을 살 때 문제가 된다면은 그 자금 어디서 났어요?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증빙 자료를 다 남겨두지 않았다면 결국은 또 이 증여세도 크게 물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증여라든가 특히 양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본인 스스로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일단 뭐 정리하면은 부모님이 쭉 관리를 해주셨고 해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돈 관리에 서툴고 잘 못했다. 요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뒤에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이 얼마나 쓰는지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대체 이분들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출 상황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아까 이제 이분들의 평균 수입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지출 내역 보면 41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관리비 3만 원, 공과금 7만 원, 그리고 연기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월세와 관리비에서 15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주유비 15만 원,
의료비 7만 원, 그리고 여행비가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15만 원, 식비 70만 원, 의료비 3만 원, 경조사 20만 원, 그리고 용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월 지출 410만 원인데 연기학원 월세랑 관리비가 150만 원이면 별로 많이 쓰이진 않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두 사람이 합쳐서 용돈으로 지금 100만 원 정도 쓰신다는 거, 이게 살짝 눈에 밟히기는 합니다. 네. 돈 없다고 하셨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원 운영비를 제외하면 특별히 많이 쓰는 돈은 없어 보여요. 이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공적인 돈 그리고 사적인 돈이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점입니다. 학원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적으로 쓰이는 돈 이런 건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 요거 나눠야 되고 그 외에 통제가 가능한 뭐 외식비, 여행, 용돈 이런 것들도 별도로 나눠서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 쓸 때. 직장인들은 이제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 내역 뭐 이런 거 잡잖아요. 네. 근데 이게 프리랜서들은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월급을 기준으로 직장인들이 잡기 때문에 프리랜서들도 월급이란 걸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실수령 소득 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6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수입을 계산을 해보고 그 안에서 평균 소득 대비 우리가 지출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히 좀 파악을 하시고 예비비를 쌓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이 뭐 400만 원인데 적게 버는 달은 300, 뭐 200, 250 이렇게 번 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평균에 못 미치는 한 45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은 늘 보유를 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지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프리랜서들은 네. 어떻게 이 수입 지출을 좀 관리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프리랜서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우선 이 선택적인 뭐 프로젝트 활동, 내가 일을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 혹은 벌고 싶으면 벌 수 있어. 이 일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게 명확하긴 한데 그런 말이 있죠. 프리랜서는 프리하면 굶어 죽는다.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또 퇴직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지원해주는 뭐 저리 대출, 이런 회사의 복지 지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들도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 체계를 잡아가면서 직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자신만의 재정 규칙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신만의 재정 규칙 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일단 자신의 적정 생활비를 정하셔야 돼요. 요거 작업이 먼저 필요한데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살펴보고 적정한 수준의 생활비를 정해 놓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벌어들이는 돈을 하나의 이 통장에 다 모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마치 직장인이 월급 받듯이 내가 벌어들이는 통장 따로, 여기서 나한테 월급 주는 거 따로, 이렇게 해서 매달 월급을 이체 받으면 그 안에서 적정 생활비를 정하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돌리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적정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네. 어떤 달에 500만 원 벌고 어떤 달은 100만 원 벌어도 200만 원은 무조건 따로 이체해서 그걸로 생활을 한다. 그렇죠. 많이 번다고 해서 더 써버리면 안 되고 적게 번다고 해서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적정 생활비를 정해놓는 건데 내가 나에게 주는 월급 같은 개념으로 일단 생활비 통장에서 이체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일이 끊길 때를 대비한 비상자금, 그리고 미래 대비를 위한 뭐 투자자금이나 뭐 보험자산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각각의 통장을 좀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 받는 거와는 달리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소세 신고하고 나면 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기 위한 돈도 미리미리 떼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네. 프리랜서 하고 나니까 진짜 세금 엄청 종합소득세 신고한 다음에 돈 낼 것도 미리 모아놔야 되고 맞습니다. 또 부가세 할 때 맞아. 그거 내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 뭐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거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네. 뭐 이렇게 프리랜서가 꼭 알아둬야 될 사항도 좀 짚어주세요. 이게 프리랜서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인적 영역 제공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한다, 예를 들어 떡볶이집을 한다 그러면 뭐 떡을 사오거나 뭐 어떤 재료를 사오거나 임대료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비 인정 항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종소세 신고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신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잘못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도 크게 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세무 지식이 없다면은 차라리 비용을 좀 지불을 하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사연 주신 분들은 미국 주식, 아. 뭐 코인,
할 거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히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가 내 몸을 굴려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뭐 배당주 투자는 나중에 돈을 모은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거든요. 현재는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내일 취소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셔서 소득이 달라지는 거니까 적더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게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라. 움직여서 벌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당장 뭐 예정된 공연이 엎어져가지고 돈을 못 벌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사실 웬 말입니까? 특히나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 따박따박 뭔가 배당금이 들어오니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같이 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이것도 전액 소득으로 환산돼서 건보료가 또 올라가요. 그럼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해도 사실상 남들 이제 직장 가입자가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비효율적인 저축을 하고 있는 거고, 차라리 이분들은 관련 업종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찾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 그를 위해서 자산을 좀 축적을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자산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결과지 좀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보시면 지출에서는 뭐 딱히 줄여야 될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적 비용과 공적 비용을 분리해서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축을 CMA 통장 2개와 월급 통장용 은행 계좌 개설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사업 자금용 CMA 통장에 모든 수입이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 자동 이체되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받은 이 자체적인 월급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가계 자금용 CMA 통장에는 남은 돈을 모두 이체하시는 걸로, 그리고 사업 자금용 CMA 통장에 1,500만 원이 모이기 전까지는 모든 종류의 뭐 투자나 저축 금지고요. 이 전세보증금 활용도 고민을 했지만 향후 재개발 분담금 등을 생각을 하면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하므로 유지하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 1,500만 원 금지. 네. 왜 저축 투자 금지예요, 소장님? 이분들 평균 수입 500이라고 하셨는데 수입이 0원인 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비수기에서 진짜 이 한 푼도 못 버는 달이 3달 연속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1,5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모이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일단 사업자금용 CMA 통장 하나 만들어서 모든 수입 여기서 관리하고요. 여기서 월급 받을 통장, 나 스스로에게 월급 줄 월급 통장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가정에서 쓰는 돈이 남으면 가정용 비상금을 만든 CMA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 가정이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의 여윳돈이 있는지 이걸 만드셔야 되는데, 이 팁을 드리자면 스스로 이제 월급 통장을 만들어서 이체를 할 때는 급여라고 하는 단어를 이체 이름에다가 포함시키면 은행에서는 이걸 월급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프리랜서라도 고정적으로 월급 항목은 따로 정해서 그렇죠. 네. 그 범위 내에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걸 저축을 좀 하고, 일단 내가 몸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부지런히 딴 생각하지 말고 미국 주식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프리랜서들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며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아침 저녁엔 다소 선선하게도 느껴졌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다시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기나긴 폭염의 터널도 끝이 보입니다. 현재 일부 전남 지역에만 폭염특보가 남아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역별 낮 기온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3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전주는 32도로 남부 지역은 더 덥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남 해안가로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에 달할 걸로 보이니까요. 날아갈 만한 시설물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 예보가 잦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에,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늦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시원하고 좋더니 오늘 한낮에 30도 넘는다고 그래요. 낮에는 그런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와, 저는 창문 열어놓으면 이제 에어컨 확실히 필요 없고 달라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자, 다가오는 가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